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돼 독감처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됩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단계는 경계 상태가 유지되는 만큼 대구시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해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군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와 처방기관, 중증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지정병원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한동안 크게 늘던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둘째 주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위험 요인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닙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 확산세가 강해지는 이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하면 올 가을과 겨울 주의와 경계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인데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전쟁 3년하고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렵게 회복한 일상 보다 온전하게 누리기 위한 모두의 생활 방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안동에선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비가 그치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주시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신청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빠른 승인인데요. 2018년 8월에 영주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약 5년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맺게 된 결실입니다. 2,9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요. 차세대 신산업으로 꼽히는 베어링 산업은 연평균 5.7% 성장하고 있고 2025년 세계 시장 규모는 177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산단이 이렇게 준공이 되면 우수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영주시는 미래 전략 산업인 소재 부품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영주를 중심으로 베어링 국산화 등 첨단 산업 육성 동력도 함께 마련돼 직간접 고용 4,700여 명, 1,3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와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앞으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과 지난 3월에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경북 북부권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아침 열기가 한결 누그러졌는데요. 낮부터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오늘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8월 하순인데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까지는 계속 덥겠고요. 일요일에는 흐린 하늘에 가끔씩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또 한 번의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로 낮 기온이 2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포항 지역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2차 지급이고 올해는 총 4,580건의 12억 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대상 지역은 K3 포항 비행장 인근의 남구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 산서사격장 일부 지역인 남구 장기면, 칠포 해상사격장 일부 지역인 북구 흥해읍 등입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고요. 이 보상 기간 내에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서 책정됩니다. 포항시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소음 개선 방안과 보상구역 확대 등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역 군부대와의 소통 등 소음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서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며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날이 개이면서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는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5.8도, 습도는 80%인데요. 높은 습도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30도까지 오르며 오늘 하루 동안 후덥지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전까지 해무가 끼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 나리분지 일원에서 민관 군경 합동으로 대테러 진압 및 소방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22일 전개됐습니다. 울릉군은 육지와 원거리에 있는 울릉도 1차 방어는 자체적으로 사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실질적인 대테러 진압 훈련을 2023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테러 대응 및 대피 훈련으로서 민관 군경 소방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나리분지의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해 건물 일부 파손, 화재 발생, 화생방 작용제 유출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는데요. 나리분지 현장에서 통합 상황실 운영, 테러범 출몰을 간파한 울릉군 연합팀의 공조 진입 및 테러범의 만행으로 발생한 화재 진압, 임시진료소 설치, 응급구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울릉군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가정해 비상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2분) 지났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쉽게 풀어주실 건가요? 네, 요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의 창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정부에서도 창업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세금을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좀 몇 가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매겨서 납부하는 것이고요. 똑같나요? 10%? 네, 10%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 그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수입과 지출을 이야기할 때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다라고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서류를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세금계산서와 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만든 공식 영수증인데요. 물건을 판매한 사람과 구입한 사람이 한 장씩 영수증을 나누어 가지고 각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이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신고를 누락하면 바로 적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전산에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국세청에서 즉시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좀 예전에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고 네. 요즘은 뭐 거의 카드로 많이 하잖아요. 네, 개인들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예. 회사도 회사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회사죠? 아직도 많이 쓰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게 되면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즉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긴 한데요. 그렇죠. 추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적발받게 되면은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는 상당한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증빙이 없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지출 증명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특히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매출이 별로 높지 않거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상 경비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들어간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나 가구, 비품 구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나 카드로 반드시 증빙을 갖추어야 추후에 비용 처리를 받는데 증빙 처리는 물론이고 부가세 1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수증을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잘 챙겨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따로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때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건비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붙거나 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은 없는데요. 네. 대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회보험을 가입하면서 입퇴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원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인지를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데요. 매달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미리 뗀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고하면서 입퇴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15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할 때는 세금을 미리 떼고 매달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 일단 15만 원까지는 또 비과세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적자가 나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아주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릴 텐데요. 창업 초기에 적자가 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자가 나도 네, 맞습니다. 적자가 났다고 그렇죠. 신고를 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사업상 적자를 최대 15년 동안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년 차에 마이너스 5천만 원, 2년 차에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총 8천만 원을 증빙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두었다면 네. 3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더라도 이미 신고되어 있는 마이너스 8천만 원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낼 세금이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흑자가 났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적자가 난 것도 꼭 증빙을 갖춰서 그래야 본인에게 더 신고를, 유리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창업자가 알아두면 좋을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일반 과세자로 할지 간이 과세자로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보통 소매점이나 음식점처럼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에서 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부가세는 물건값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간이과세는 1%부터 4%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보다는 훨씬 낮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물건을 구입할 때 지출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 10%에서 물건을 살 때 지출한 부가세 10%를 차감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지출이 더 크다면 얼마든지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값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액과 간이과세자로서 앞으로 낼 세금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아니라 회사 대 회사로 업무를 하는 일이 많다면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뭐가 더 유리할지를 잘 따져보고 일반 과세로 할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지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창업 초기에 부담한 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면 네. 언제 환급을 해주는 건가요? 네, 부가세 신고를 할 때마다 정산해서 환급을 해주는데요. 부가세는 1년에 2번 확정 신고를 합니다. 1월에서 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에서 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초반에 시설 투자를 한 비용은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이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매월 조기 환급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환급 받을 세금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창업 초기에 시설 투자가 많다면 제도를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는 창업 초기에만 이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중간에라도 시설 투자가 많이 있다면 했으면?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창업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도 있나요? 네,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 세법에서 인정하는 창업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창업이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죠. 법인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사업을 30% 이상 인수하거나 폐업을 한 후에 다시 기업을 하는 경우, 또 기존 사업의 업종만 추구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개업을 해도 창업이 아닌 건가요? 이때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종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계청에서는 업종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총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예. 이때 세 분류 내에서만 재창업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중에서 한식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중식업으로 다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 상태에서 아무런 시설 투자나 영업 활동이 없는 상태로 폐업을 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한 경우에도 신규 창업으로 봐준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추가적으로 창업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네, 우선 세법에서 인정하는 업종만 가능한데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소매업은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없나요? 네, 업종에 따라서 400억 이상이 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창업기업으로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우선은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이때 감면율이 34세 이하인 청년인 경우와 청년이 아닌 경우, 또 수도권인 경우와 비수도권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청년이 비수도권에서 기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수도권에서 기업하는 경우에는 50%, 청년이 아닌 경우에 비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50%,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있는데요. 창업을 하고 5년 안에 건물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해주고 있고요. 네.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그 청년인 경우 아닌 경우 수도권인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좀 네. 제대로 알아보고 맞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업기업의 혜택이 이렇게 상당히 큰데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겠어요? 네, 실제 그런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창업기업으로 공장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공장을 임대하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혜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액과 과태료를 포함해서 아주 큰 금액을 납부한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취득세 감면의 사후관리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쓰레기 고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성구 동성시장 내에 있는 쓰레기 고객센터에서는 세척한 재활용품을 모아서 가져가면 수량이나 무게에 따라서 관련 앱에 현금을 적립해 주는데요. 현금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초에 개소해서 인근의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센터에 방문해서 현장을 관리하는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 재활용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요구르트 병 넣을게요. 수거함에 있는 플라스틱 병들은 유난히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아니면은 단체나 기관에서 쓰시고 나온 쓰레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오시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있는 자원들은 깔끔하고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세척이랑 분류 작업이 이미 여기서 다 되어 있으니까 이후에 다시 선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선별장에 가져가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지 아닌지를 선별하기 위해서 오염되고 아닌 거를 비용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선별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아파트에서 분리배출 내시는 분들은 경비원 분들이 직접 선별을 또 해서 오염된 거를 걸러내시기도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씻어서 가져온다는 서로 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상태 그대로 수거해 가실 수 있는 거죠.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게 직접 여기 센터까지 가지고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있나요? 네, 저희가 그런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재질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플을 이용해서 저울로 무게를 재가지고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드리고 그것을 현금으로 출금하실 수 있으세요. 이 센터에서 취급하는 재활용품이 있을 거예요. 다 받지는 않을 거고요. 또 네. 가격도 궁금하네요. 네, 플라스틱류 7종 그리고 캔류 2종을 취급하는데요. 플라스틱은 무지개색으로 만들어진 7개의 통에 종류별로 넣으면 되고요. 투명 페트병은 개당 10원, 그리고 생수병 뚜껑 같은 PE, 그리고 배달용기 PP, 요구르트병은 PS로 이 각각 1kg당 250원을 받습니다. 종류가 다 다르군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도 세부 종류를 보면 다 다른데요. 사실 100원 단위까지 모으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모아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액보다는 환경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용자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봅니다. 많이 가져오셨네요. 페트병까지. 될까 싶어서 열심히 모아 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손님들이 드시고 나왔는 거 씻어서 갖고 왔어요. 이 병 뚜껑은 따로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무게를 재고요. 요구르트 병은 PS니까 저희들이 따로 또 무게를 재가지고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은 한 개에 10원이니까 개수로 몇 개인지 셀게요. 이금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이 저희 집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밥을 드시러 오셔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돕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병은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드시고 나면 씻어서 갖고 오고요. 또 저 한 망은 빌라에서 내놓길래 요 갖다 드렸어요. 오늘은 요구르트 병은 한 100개 정도고요. 또 페트병은 한 50개 갖고 왔어요. 제가 직접 요구르트 병을 씻어서 센터까지 오는데 멀지도 안 하고 환경을 지키는 거라서 즐겁습니다.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요 센터가 생겨서 요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용하고 옆에도 선전 좀 해줄게요. 근데 이 쓰레기 고객센터에서 또 다른 일도 한다고요? 네, 10월부터는 생활 가까이에 있는 쓰레기 문제부터 기후 위기까지 이 환경 전반에 관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곳은 쓰레기를 다루는 곳이지만 잘 세척된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공간이 정말 쾌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되는데요. 김민조 운영국장에게 센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쓰레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버려지다 보니까 이걸 좀 재질별로 분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 사업은 처음 시작은 성남에서 했고요. 20호점까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1호점에 가서 직접 실습도 하고 보고 해서 대구에서 1호점 쓰레기 고객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모으면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선별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드릴 거고 거기에 가게 되면은 저희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업체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료를 재활용해서 다시 보트를 만들거나 옷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활용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아직 자원을 직접 재활용하는 곳은 방문하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후원차가 나서서 1년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1년간 열심히 하면은 이제 다른 후원처가 또 생기거나 아니면 시에서 혹은 구청에서 이거를 받아서 공공의 영역에서 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야기도 좀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경이 쾌적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유치원 등지에서 견학하고 싶다는 요청도 많다고 합니다. 교육을 하는군요. 환경 교육을.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상당수의 쓰레기는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올바르게 또 배출이 돼야겠죠. 그럼요. 쓰레기 고객센터가 올바른 분리 배출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의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발의입니다. 네, 자 먼저 달빛 고속철도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달빛 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총 연장 198.8km의 동서간 고속철도입니다.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 우리말인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 지었습니다. 철도 건설 사업은 2021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고요. 사업비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망입니다. 그러면 대구와 광주 사이에 여러 지역을 경유하겠네요? 네. 서대구와 광주 송정을 비롯해서 경북의 고령, 또 경남의 합천, 거창, 함양, 전북의 장수, 남원, 순창, 전남, 담양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합니다. 네. 자, 이번 법안 발의에 헌정 사상 최다수, 가장 많은 그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려 261명의 국회의원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입법에 참여한 법안이라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이런 덕분에 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그 대표 발의자는 국민의힘의 그 윤재옥 원내대표인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모두 관심을 두는 법안이니까 법안 통과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의결 정족수를 넘어서면서 연내 통과에도 정신호가 켜졌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개통과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 시기가 일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하게 된 배경이 있겠네요. 네, 여야 의원 사이에서는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영호남 교류를 통한 동서 화합의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양 지역 정치권은 경제 논리를 넘어서 영호남 교류와 협력이라는 대의를 강조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고요. 또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두 공약으로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내세웠기도 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을 경유하는 지자체로서는 달빛철도 건설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점도 최다수 발의자 진기록을 세우는데 일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습니다. 영호남이 그동안 교류가 이렇게 부족했던 건 교통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철도망은 경부선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 위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호남을 아우르는 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고요. 그런 탓에 지역 간 교류와 상생 발전이 저해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예. 앞으로는 이런 점이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이 법안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달빛 고속철도 건설 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당초에는 달빛 고속철도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으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모읍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 조사하지 네, 않아도 그렇습니다. 된다는 네. 그런 조항이 들어있군요.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네, 그 부분 역시 중요한 대목인데요. 고속철도 역사 예정 지역의 경계로부터 3km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km. 네.
철도 노선이 가로지르는 지역이 대부분 군단위 기초지자체인 만큼 역 주변의 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또 사업이 완료되면 지리산 등의 그 자연 경관을 이용한 관광 자원 개발도 가능할 거고요. 또 대구 경북 신공항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에 다른 조항도 있나요? 네, 법안에는 예타성 조사 면제와 주변 지역 개발 관련 내용 외에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 또 민간 자본 유치, 지역 기업 우대 및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의 내용이 담겼고요. 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과 또 융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구와 광주가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죠? 네, 조기 건설되면 달빛 고속철도는 2038년 대구 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의 기반으로도 삼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쟁을 일삼는 여야가 이럴 때만 손을 잡는다. 이렇게 곱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선도 있다면서요? 네, 대구와 광주는 각각 여야의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제성 논리로 따지면 불필요한 투자인데도 내년 총선을 앞둔 영호남 의원들이 철도 건설을 계기로 지역구에 SOC를 유치하고 또 지역을 개발하는 등의 이익을 노리고 서로 좀 협조하고 나섰다는 시각입니다. 그 달빛철도가 총선을 겨냥한 그 선물 보따리, 즉 선심성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은 철저히 수도권 중심 시각인데다 지방의 현실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달빛철도의 예상 경제 효과도 생각보다도 훨씬 큽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좀 낙후된 지방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네,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의 생산 유발 효과는 7조 2,965억 원에 달합니다. 또 고용 유발 효과는 38,600여 명,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 2,800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 수치로만 따지지 않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경제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현재 상황만 고려한 계산이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교통망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데요. 네. 달빛 고속철도는 앞으로의 개선 여지가 훨씬 큽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호남 고속철도인데요. 처음에 비용 대비 편익이 개통 전에는 0.34에 불과했는데 KTX 등이 개통되니까 그 수요가 예측보다도 3배, 4배나 뛰었습니다. 그만큼 교통망이 참 중요하네요. 네. 자,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그럼 예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 영호남 간 여객 물류가 늘어나고 또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복선화와 또 첨단화가 가능해지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남부 경제권 구축을 바탕으로 국토 균형 발전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달빛 고속철도 건설 추진은 서울 중심의 그 단극 체계를 다극 체계로 만드는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철도망은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 위주로 연결이 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철도망을 순환 연계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로 재구축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된다면 지방도시 간에도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돼서 수도권 지향의 경제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른바 남부 경제권 등을 새롭게 활성화할 수도 있겠죠.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과 달빛 고속철도 개통 시기가 좀 엇비슷하게 지금 맞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네.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남의 물류와 또 인적 자원과 대구 간의 교류가 여태까지는 쉽지 않았다면 이제는 원활해지겠습니다. 또 양 지역의 자원들이 신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영호남을 가로막았던 지역적 한계가 고속철도와 신공항을 통해서 확 뚫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구와 광주가 함께 묶이는 이 법안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에는 대구와 광주가 쌍둥이법으로 추진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었고요. 이번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 특별법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리산 휴게소에서 모여서 쌍둥이법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을 공동 추진으로 이어가자고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에 반응도 나왔죠? 네, 홍 시장은 SNS를 통해서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저도한 예타로 번번이 좌절됐던 달빛철도가 이번에 특별법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에는 그 여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진영 논리나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정이 이번처럼 여야 협의로 진행될 수 있다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상극으로 치부되면 그 영호남도 협력하면 서로가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실증적인 사례가 대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또 달빛철도 특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광주 정치권도 물론 반기고 있겠죠?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대표 발의에 나서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또 강기정 광주시장 등의 감사 인사를 정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달빛고속철도 건설 이제는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의 의의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죠.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먼저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주말 3연전에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쉰 뒤 22일부터 어제까지 대전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주중 3연전에선 우천으로 2경기가 순년된 가운데 2경기나요? 네, 1승을 거뒀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한 주 동안 3승 1패를 거뒀는데요. 승률 4할 3푼 4리를 기록하면서 승률 4할 2푼 9리에 한화를 제치고 8위까지 올랐습니다. 8위까지요? 네. 예. 최근 삼성의 승률이 부쩍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후반기에 치른 27경기에서 15승 1무 11패로 5할 승률을 넘기고 있는데요. 전반기 80경기에서 31승 49패로 승률이 4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순위표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프겠지만 그러더라도 타선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 타선이 지금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제 삼성 타선은 이제 후반기 27경기에서 타율 1위, 출루율 1위, 장타율 2위, OPS 공동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후반기 팀 타율 3할 7리인데 팀 타율 3할 이상인 팀은 삼성이 유일합니다. 예, 확실히 정말 잘 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후반기 삼성 타선을 이끌고 있는 선수 누구 있나요? 네, 팀 타율 3할이라는 게 이제 몇 명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특히 구자욱 선수 잘하고 있대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이제 구자욱 선수와 이제 김성윤 선수가 이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포지션을 감안하면 이제 유격수 이재현 선수까지 꼽을 수 있겠고요. 지금 구자욱 선수가 후반기 타율 1위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은 이제 후반기 정말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타율 4할 2푼 7리로 1위, 출루율 2위, 장타율 1위, OPS 1위로
그야말로 이제 KBO 리그 마운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부상을 겪고 좀 쉬었잖아요. 그렇죠. 회복해서 복귀하고 난 후부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예. 저도 다쳐봤지만 다쳐서 이제 회복해서 이제 그 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 아니, 정말 석지영 기자는 운동선수도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복귀 네. 후에 아주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이제 시즌 타율도 이제 3할 4푼대까지 올라서 이제 전체 1위를 기록 중인데요. 네. 네, 또 출루율과 장타율은 3위, OPS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자욱 선수가 없었으면 이제 삼성의 이런 후반기 대반격은 이제 불가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은 올 시즌에 이 구자욱 선수가 가장 타격감이 좋았을 때의 성적과 비교하면 지금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구자욱 선수의 타격 성적이 이제 실질적인 데뷔 시즌인 2015년에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네. 예. 당시 구자욱 선수는 이제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제 타율 3할 4푼 9리 또 143안타 출루율 4할대, 장타율 5할대로 이제 신인 같지 않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또 후반기 타격감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그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구자욱 선수는 데뷔 때부터 남달랐군요. 네, 괜히 이제 삼성에서 양준혁과 이승엽을 잇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제 존재감을 뽐내는 게 아니죠. 네, 당시의 활약 덕분에 이제 삼성의 정규 시즌 우승에 기여하면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를 제치고 신인왕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후 삼성이 정규 시즌 우승에 실패하고 신인왕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삼성의 마지막 정규 시즌 우승과 신인왕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보니까 2021년 3위 성적이 참 아쉽게 느껴지네요. 네, 지난 일이라 어쩔 수 없긴 한데 참 아쉽긴 하죠. 네, 하지만 올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이제 꼴찌를 차지할 뻔했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반등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구자욱 선수가 있고요. 네, 자 구자욱 선수가 다시 삼성의 우승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이제 그 대단했던 양준혁 해설위원도 이승엽 감독도 데뷔 직후부터 우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각각 1993년, 95년에 데뷔했던 두 사람 모두 인고의 시간을 거쳐 이제 2002년에서야 첫 우승 만지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네.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기량이 정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좋은 팀원들을 만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삼성의 우승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다음 상대팀은 어딘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대구로 키움 히어로즈를 불러들여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29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수원으로 이동해 2위 KT 위즈와 주중 3연전을 치릅니다. 네. 자, 프로축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FC가 원정에서 또다시 승리에 실패했습니다. 네,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예. 네, 대구는 지난 19일 토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른 K리그1 27라운드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무승부를 거뒀군요.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대구는 전반 초반 이제 상대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에 맞고 오승훈 골키퍼에게 굴절된 뒤 골문으로 들어가는 불운한 골로 선제 실점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리킥 상황에서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이근호 선수가 백헤딩으로 이제 서울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이어 대구는 프리킥 상황에서 또 상대의 슈팅이 골망으로 빨려 들어가며 전반전을 1대2로 뒤진 채 마쳤습니다. 예. 네, 후반전에도 좀처럼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던 대구는 후반 막판 세징야의 크로스를 에드가가 멋진 헤딩골로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동점골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구는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기는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패배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승점을 챙기긴 했지만 이번에도 승전보를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7월 7일 제주전 승리 이후 6경기에서 4무 2패로 승점 4점 획득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달 하고도 이제 보름가량 승리를 하지 못한 탓에 순위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승점 4점이면 경기당 한 점도 지금 채 되지 않는 거네요. 1점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승리할 경우에는 승점 3점, 무승부지 승점 1점이니까 1승 1무 4패와 승점만 보면 이제 동일한 셈이죠. 그러네요. 네, 1승 2무 3패와는 이제 패배는 더 적지만 승점도 더 적어지게 되고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승 5패를 한 것보다도 이제 승점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데 그래도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대구에 살아있는 역사 세징야가 이제 지난 서울전 이제 멋진 크로스로 에드가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는데요. 이 어시스트는 세징야의 1부 리그인 K리그1에서의 50번째 도움이었습니다. 예. 앞서 50득점 이상을 기록 중이던 세징야는 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된 후 1부 리그에서만 50득점, 50도움을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예. K리그 1에서만 50득점,
네, 50도움. 예, 네. 최초 달성이라 이 정말 대구를 넘어서 K리그의 역사를 쓴 거네요. 네, 그렇죠. 세징야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 무대를 거쳐갔고 또 뛰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팀과 팬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면서 정상급 기량을 유지한 채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선수는 세징야가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구와 K리그의 자랑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세징야 선수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구가 언제쯤 그러면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꼽아보라면 이제 최영건 감독이 조금씩이지만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긴 합니다. 변화라면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꾸준히 얘기는 했습니다만 대구를 비롯한 양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제 출전하던 주전 선수만 이제 꾸준히 나온다는 점이었거든요. 나오는 선수만 계속 나온다는 거요? 네네. 네. 하지만 서울전에서 최 감독은 이제 줄곧 선발로 출전하던 에드가를 교체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근호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에드가의 체력 안배도 해주면서 이제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이근호가 동점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물론 세징야라든지 황재원, 고재현 등 핵심 선수들은 아직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요. 변화를 주긴 줬었네요. 네. 예, 그래도 슬슬 승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영건 감독이 이제 조만간 대구의 전통적인 연례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하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전통적인 연례 행사가 뭔가요? 네, 바로 조광래 대구FC 사장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SOS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조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이게 연례 행사인가요? 네, 이게 조광래 현 사장 부임 후 대구를 지도했던 감독들은 시즌 도중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한결같이 조 사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네. 이는 또 조광래 사장이 여러 프로팀과 대표팀에서 이제 지도자로 부임하던 시절 대구의 전현 감독들과 한솥밥을 먹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대구의 전통처럼 굳어지게 됐죠. 예. 네, 일강에서 이를 조광래 매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광래 매직. 예, 정말 마법처럼 이렇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으면 마법처럼 승리를 좀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광래 매직. 대구의 이번 주 상대팀은 어디인가요? 네, 대구는 내일이죠. 이제 26일 오후 7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이제 K리그1 28라운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제주를 상대로 과연 대구가 무승 행진을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상대 제주는 현재 승점 34점으로 리그 9위를 기록 중인데요. 대구는 제주를 상대로 이제 14승 16무 19패로 통산 전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선 2승 3무로 패배를 당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또 제주는 지난 라운드 수원 삼성전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좀 주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마지막 승리 상대도 제주였죠? 네, 그렇죠. 무려 한 달 하고도 이제 보름 이상 지나긴 했지만요. 이번 제주전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대구는 이제 7월, 8월 2달 동안 단 1승에 그치게 되는데요. 예. 그것만큼은 제발 좀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전보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 드렸습니다. 대구신문의 석지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바로 어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가운데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매천시장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달에 2번씩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외에도 매천시장의 8개 법인은 방사능 간이 검사기를 도입해 다음 주부터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남구에 위치한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는 신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남구 농악단의 신명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초대 가수와 대구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대명 11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라인 댄스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후 5시 앞산 빨래터 공원 대공연장에서 펼쳐질 신나는 무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상담을 위한 마중약국을 확대 운영합니다. 마중약국은 대구시 약사회와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만들어졌는데요. 마약류 중독 예방과 더불어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1차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중약국은 기존 43곳에서 최근 55곳으로 늘어났는데요. 마중약국 운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대구 경북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심사를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는 9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매마토라는 이름으로 중구청이 준비한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여름아 홀캉스를 부탁해라는 타이틀로 칵테일 쇼와 댄스 타임 그리고 DJ와 함께하는 EDM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늦더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릭 윤가영이었습니다. 대구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짜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투표가 오늘 6시에 마감됩니다. 후보에 오른 106개 사업 중에서 시민 투표를 통해 26개 사업을 선정하는데요. 이 선정된 사업들은 170억 원의 예산을 얻고 내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투표 자격은 대구시 산하 공무원이나 관련 투자기관 종사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아직 투표를 안 하셨다면 주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비가 그친 후에 기온이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28도에서 33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서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